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1119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 제가 오늘 1000명방 못할지도 모른다. 예, 원래 일주일에 3600개의 스티커가 필요한데 어저께까지 3600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3600개가 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간신히 1000명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저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텔레그램을 하세요. 별풍선은 뭐고 스티커는 뭐고 나는 망치부인한테 어떻게 후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망치부인에게 합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프리카에 회원가입하시고 아프리카에 회원가입하시고 컴퓨터를 시청하시면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해서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기막히고 코막힌 세상에 유일하게 방송 보면 후련해집니다. 그러시군요. 예, 다행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오늘 방송하기로 했죠. 예, 왜냐하면 혹시 오늘 김광진 의원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열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안 오신대요. 예, 오늘은 못 오신답니다. 과연 그러면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열흘 이내 언제 오실지 궁금하시죠? 비밀이에요. 네, 여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시가 뭐야? 여시가 뭐지? 여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음표 많이 찍지 말랬지. 이런 이 채팅창에다가 느낌표나 물음표를 많이 찍으면 이꼴 납니다. 예, 바로 강퇴. 네. 추천 억수를 받는 방송 1위에 등극. 늘 처음은 그래. 일단 추천 억수를 받는 방송 1위에 등극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방송 1위라고 떠. 그리고 조금 있다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그 다음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뜨게 되죠. 안 반가워. 예. 하여튼, 사실 이제 아프리카, 이 방송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 아프리카 채팅창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예, 되게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팬클럽, 열혈 팬, 이런 식으로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별풍선 같은 게 쏟아지면 막 이렇게 효과도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고화질로 시청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아프리카에 제일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면 다음 주 이제 16일에 광주를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벌써 몇 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신 거야. 광주 갈 때 모바일 방송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계속 지난번에 우리 진해 갔을 때 계속 방폭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방폭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놓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방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세우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방폭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상태가 좀 불안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접속하는 지역의 모바일 상태가 불안정하면 방폭이 되게 많이 되는 그러니까 방송이 자꾸만 이렇게 끊기는 이 아프리카 서버하고 끊기는 문제도 있는데, 가령 지난번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할 때 계속 방폭되다가 네 개로 이렇게 4개인가 이렇게 3개로 여러 개로 나눠서 하니까 방폭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가 의도적으로 트래픽을 걸어갖고 방송을 종료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다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6일날 광주에 갈 예정이고, 그리고 23일날, 23일날, 22일이나 23일에 봉화마을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모바일 방송이 자꾸 방폭되는 문제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벌써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컴퓨터로 접속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적 회선이니까 컴퓨터로 접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채팅창의 그 기술들을 보여주시되, 모바일 같은 경우엔 좀 가볍게, 프로그램을 좀 가볍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방송을 할 때, 그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이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시청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데이터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를 못 보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아프리카는 접속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시청하기를 하려면 굉장히 모바일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야. 와이파이 존에서만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유튜브는 모바일의 그 데이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직원분한테도 부탁드렸던 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프로그램이 좀 데이터 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 데이터를 무제한 데이터로 볼 수 없는 시청자들은 이 방송 시청을 그만큼 못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좀 시청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데이터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좀 연구해달라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술직 직원분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화면을 안 보고 라디오 모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라디오 모드는 저기잖아요. 저같이 말하는 방송, 예, 저같이 이제 말하는 사람의 방송은 라디오 모드에 대한 요구가 되게 큰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라디오 모드에 대한 요청은 이거죠. 얼굴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목소리만 듣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 라디오 모드를 듣고 싶은 거 그거 아니야. 내 얼굴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화면은 안 보고 싶고 소리는 좀 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라디오 모드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에서 라디오 모드에 대한 요구는 우리 방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른 방은 이제 미녀를 보려고 온 거기 때문에 라디오 모드가 필요가 없고, 아니면 뭐 게임 방송, 게임 방송 보는데 라디오 방송 왜 필요하겠어. 화면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욕구는 우리 방송밖에 없어. 화면을 안 보고 싶고, 화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좀 소리만 듣자, 뭐 이런 거.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 라디오 모드 한마디만 더 해. 아주 씹어먹어버릴 테야. 알았어? 말하는 나는! 확 뒤지는 수가 있어, 너네. 뭐 화면이 너무 뜨거워서, 화면이 너무 열받아서 그런다? 이제 와서 핑계가 늦다. 본격 코풀기 방송!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진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모바일 폰들이 이제 화면을 계속 봐야 되면, 화면을 계속 켜놓으면 너무 뜨거워지잖아.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도 많고. 근데 이제 이게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모드면 그만큼 배터리 소모량도 줄이고, 그 전화기 뜨거워지는 것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리만 듣는 버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우리 방송 말고 그런 모드를 필요한 데가 없다고. 나의 서름은! 우리 방송 말고! 다른 방송은 화면을 안 보고 소리만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방송이 없다고! 꼭 그렇게 내 가슴에 못을 박아야 돼? 음악방송? 아프리카의 음악방송이 뭐 그렇게 얼마나 많어. 대부분은 다 얼굴 보여주고 미모의 혹은 미남 방장들이 음악도 트는 거잖아. 화면 없이 소리만 들어도 되는 방송 우리 방송밖에 없단 말이야. 야!
방송 안 해. 때려치울 거야. 자, 그래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라디오 모드가 나오면 그만큼 또 데이터 소모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아프리카가 앞으로,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방송을, 왜냐면 내가 다른 걸 할 줄 모르잖아. 나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줄을 몰라. 유튜브 방송도 할 줄 몰라. 뭐 다른 사이트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내가 할 줄 아는 게 유일하게 아프리카밖에 없기 때문에 난 아프리카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생방송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또 뭔가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요즘에 우리 딸이 너무나 사춘기라서 뻑하면 신경질이야. 어저께도 막 3번이나 나한테 신경질 냈어. 그래서 3번째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오늘 몇 번째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막 질렀더니 우리 딸이 부끄러워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이 엄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막 학교 일정이 너무 힘드니까 애가 막 짜증이 막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학교에다 불을 놓겠다고 널 이렇게 힘들게 한 학교를 가만두지 않겠어. 학교에다 불을 놓겠어. 그래서 막 그랬더니 근데 그 얘기는 플랜카드 얘기? 이제 우리 딸이 연극제 나가서 1등을 했잖아. 연극제 나가서 1등을 했는데 무슨 언론사에서 주최하고 경희대학교에서 후원을 하고 그랬던 민주주의에 대한 연극제였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연극제에서 우리 딸이 이제 우리 딸네 팀이 1등을 한 거야. 근데 우리 딸이 앞뒤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가서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장면이 막 딱 찍혀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우리 신랑이 프랜카드를 걸겠다. 학교 벽에다가, 학교 담벼락에다가 장하다 우리 딸 이러면서 연극제 우승을 축하한다. 그래서 이제 김영민 아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프랜카드 걸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내가 그 옆에 프랜카드 걸 거야. 1일도 4일도 쉬지 않는 땡땡 여고는 자폭하라. 김영민 엄마 이렇게 쓸 거라고. 아동학대라고. 예, 아동학대라고. 내가 이제 그래서 우리 둘이서 프랜카드 붙이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아주 이 엄마 아빠가, 그래서 딸이 가출하는 걸 봐야 그 옆에 딸내미가 프랜카드를 붙이겠다고. 나는 가출한다. 그래서 김영민 이렇게 서로 가출할 거라고. 예,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이 딸내미의 연극제와 더불어서 이제 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시험이었어. 그러니까 애가 막 잠도 못 자고 시험을 막 치르고, 근데 이제 성적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나왔고, 그런데 나 이제 5월 1일 날 밤 10시까지 야자를 하라고 그러고, 5월 4일 날도 10시까지 야자를 하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나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애들이 시켜 놀고 싶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도 놀러 가고, 일요일 날도 놀러 가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5일 날도 또 친구를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 바쁘게 노니까 더 피곤한 거지. 그래서 쥐가 그렇게 해서 놀다가 피곤한 걸 가지고 어저께 나한테 짜증을 막 내는 거야. 그 이제 어저께 우리 하복을 또 사러 갔잖아요? 예, 하복을 사러 갔는데, 우리 딸이 너무 날씬해가지고, 맞는 옷이 없는 거야? 너무 날씬해갖고 허리가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좀 큰 걸로, 그냥 큰 걸로 사가지고 골반을 내려 입어라. 근데 요즘에는 이게 교복이, 여자애들 교복이 이렇게 너무 짧게 나와. 기본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교복을 줄이니까, 아예 교복을 제조해서 나오는 디자인 회사들이 교복을 너무 짧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의 허리에 맞춰서 교복을 입으면 완전히 미니스커트야. 그리고 너 이거 걸리면 어떡하냐. 근데 좀 치수를 큰 걸로 사니까 그거는 골반으로 내려 입으니까 조금 낫지 않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애들이 아예 줄이니까. 근데 이제 이 줄일 때 뭐라 그러나 줄일 때 애들이 또 밑에만 딱 단동 잘라. 땡강. 근데 그 땡강 자르는 게 되게 비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디자인 자체가 짧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참 눈물겨워. 치마 짧게 입는 거.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요즘은 참 교복이 어제 가서 보니까 반바지 교복도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반바지 교복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때는 무조건 남자애들은 긴 바지를 입었어야 됐는데, 아니야, 우리는 교복을 안 입었다. 그 몇 년 전까지도 애들이 무조건 긴 바지를 입었어야 됐는데, 요즘에 가니까 여자애들도 교복 바지를 반바지로, 교복을 바지로 입을 수 있고, 반바지로 입을 수 있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복 위에 입는 것도, 그 뭐라 그러나, 아예 우리 딸네 학교에서는 그 와이셔츠 형태 있잖아. 블라우스 같은 거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티셔츠만으로 입고 다니라고. 그래서 생활복. 예. 그러니까 그 생활복이라는 거를 애들이 입고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 예, 왜냐면 그 여자애들이 교복이 불편하니까 교복을 잔뜩 줄여놓고 불편하니까 그 치마 속에다가 추리닝 입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안 그래도 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제 하복을 입는 시기, 예, 하복을 입는 시기가 학교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막 30도까지 올라가고 되게 더웠는데 학칙상 그 하복을 입을 수 없었던 거야. 그 애들이 두꺼운 모직 교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통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 이런 관료제라는 그 관료제 제도의 문제점이겠죠. 정해진 매뉴얼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복을 언제부터 입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고, 근데 실제 기온하고 달라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우리 이제 이 각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온이 옛날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6월 지나서 25도 되고 그런 기온이 아니잖아요. 보통 5월 달에 3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이 생겨. 요즘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씨의 변화를 적용을 해서 그 아이들이 온도에 따라 기온에 따라 옷을 그 골라 입을 수 있도록 바꿔야지. 그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가. 애들이 지금 굉장히 더운데 아주 두꺼운 막 그 가디건이랑 이런 걸 입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여야 의원 4명 징계한 소위 회부? 여야 의원을 왜 징계하네 회부에? 뭔 건수로? 누구를?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교복을, 근데 우리 딸이 너무 바빠갖고 교복을 맞추러 오라고 계속 문자가 왔는데 시험 때고 막 이래서 못 갔어요. 와, 근데 진짜 이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교복을 다 맞춰서 하복을 제작해서 다 뿌린 상태라서 더 이상 사이즈가 없다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다고. 저건 또 뭐야? 뭐? 광주에서 5.18 시위하던 3인 북한에서 발견? 저거 무슨 신문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저거 무슨 신문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 내용, 이거 그 글 올린 사람까지 캡처해가지고, 5.18 재단에다가 그 넘겨주세요. 요즘에 5.18 재단에서 광주항쟁에 대해서 모욕하는 사람들 다 고소하고 있는 거 알죠? 예. 이거 캡처해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정보 최대한 확인하셔서 그 5.18 재단에다 넘겨주세요. 그럼 아마 법적 조치 들어갈 겁니다. 너 5.18 광주항쟁 모욕하다가 명예훼손으로 또 벌금 엄청 맞은 거 알지? 한번 당해봐야 알아. 예. 당해봐야 알아.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아유, 우리 그냥 중계방에도 우리 벌레들이 그냥, 막 디립다 달려왔는데 본방이 다 차가지고, 중계방으로 들어온 거지? 어떡하니? 중계방에서 이제 쫓겨나면, 냅다 이제 본방으로 다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본방으로 오길 망치분이 기다리고 있잖아. 왜? 그래야 블랙이 걸리거든. 자, 얼른 중계방에서 강퇴당했으면 본방으로 뛰어와. 망치하지 마가 기다렸다가 바로 블랙 걸어줄게. 자,
그 저기 뭐야 지만원인가 그 사람도 저기죠.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 광주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자, 하여튼 오늘은 얘네들이 지금 5.18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다음 주에 광주 간다 그랬더니 이제 5.18 이야기를 하고 싶어. 민주주의에 대한, 사실 오늘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오늘 뭐 이렇게 뉴스에서 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게 끝낼라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뭐 5.18 이야기를 해볼까? 뭐 걸면 또 받아줘야지.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제가 어저께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목이 좀 많이 아파. 채널A 12년 전 사진을 세월호 폭력 집회 사진으로, 예, 김 부장의 뉴스 통해서 2003년 2008년 집회 사진을 두고 폭력 난무한 세월호 시위로 묘사했다. 2003년 농민 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 참사 시위 사진으로 둔갑시켜 논란이다. 채널A는 5월 6일자 시사 프로그램에서 단독 입수 자막을 내보내고 세월호 추모 집회 관련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 등장한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진에는 세월호 집회와 관련이 없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6월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광우병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을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진으로 내보냈다. 또 2003년 한국 칠레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 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찍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 역시 세월호 시위대의 폭행 사진으로 오인하게끔 보도했다. 이 같은 사진을 내보내며 방송 출연자들은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할 수 있나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은 현재 채널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사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채널A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진행자인 동아일보 기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고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던 이상한 골 때리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 종편이 그렇지 뭐. 예. 종편이 그렇지요. 그죠? 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편에 대해서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신고해야죠. 저렇게 이거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세월호 대책위에서 저 채널A를 고소해야죠. 그죠?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훼손했으니, 방통위에다가 고소해서, 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 우리나라에 이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그 나라가 민주화 됐느냐 안 됐느냐의 척도야.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느냐?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 기사를 쓰는 놈들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해?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채널A TV조선 같은 경우엔 동아일보, 조선일보, 우리나라에서 발행부수 제일 많은 두 신문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여과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지 않은 게 우리나라야. 실제로 한겨레나 경향이나 우리 같은 인터넷 언론들은 아주 사소한 걸로 제재 조치를 가하고 법적 처벌을 하면서 채널A, TV조선, 조선동아 얘네들 조동아리 시리즈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거. 예. 그게 나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언론사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마다 이거 벌점을 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벌점을 공개하게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그 벌점 제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마다 벌점을 주고 그 벌점의 총점을 언론사의 메인 페이지에 공지하게 하는 거. 그래서 벌점이 많다는 얘기는 이 언론사는 신뢰도가 낮은 언론사다. 믿을 만한 언론사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주사회가 되면, 민주국가를 만들게 되면 요 언론사들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서 요거를 좀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채팅창에 와가지고 종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막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절대 언급하면 안 되는 게 채널A 프로, TV조선 프로, MBN 프로야.
채널A TV조선 그 다음에 MBN 방송에서 나왔던 프로그램 내용들은요 절대로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며칠 전에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느 병원에서 말이야, 어느 병원에서 그 휴게실에 채널에 TV조선만 그 픽스해놨다는 거야. 시청자들끼리 채널 싸움을 벌려서 이 TV조선 프로그램만 고정해놓은 그런 병원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환자 가족이 막 항의를 했는데도 병원 측에서 들어주지 않더라. 그 왜 그러겠어요? 그 병원 원장이 채널A TV조선 팬이라는 거지.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병원 같은 데 가서 그런 거는 정말 그 의사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병원은 가지 말아야 돼. 그런 병원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 식당 같은데, 여러분들이 식당 같은데 가가지고 채널A TV조선 MBN을 틀어놓은 식당이 있다면 먼저 일단 주문을 해. 먼저 비싼 걸로 주문을 딱 한 다음에 채널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 채널A TV조선 MBN에서 바꿔라. 그랬는데도 안 바꿔주겠다. 그러면 주문 취소하고 일어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제 주로 이 종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는 데가 식당하고 관공서 같은 데예요. 식당하고 관공서 같은 데인데 저는 어디든지 관공서 가가지고 채널A TV조선 틀어놨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꾸라고. 그래서 KBS나 YTN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KBS나 YTN은 뭐 공정하냐? 거기도 불공정하긴 해. 그러나 채널A TV조선처럼 대놓고 헛소리는 안 해요.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는 못해. KBS나 YTN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언론사로서 이게 다 나중에 국회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물론 논조나 이런 건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든 언론사를 다 막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면 이 관공서나 식당에서 채널A TV조선 MBN을 틀어놨을 때는 그 일단 주문한 다음에 그럼 이 사람 딱 자기가 주문이 들어가서 할 거 아니야. 돈 번 줄 알 거 아니야. 그때 채널A TV조선 MBN 바꿔라. JTBC 틀어달라.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말 안 틀어주겠다 그러면 그냥 취소하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가령 이제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으로 막 요즘에 어딜 가나 채널A TV조선 틀어놨어요. 이러면서 막 나한테 신사한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 나한테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방송 그런 거 틀어놓은 데를 보시면 바꾸라고 채널 바꾸라고 하셔야 돼요. 채널 바꾸라고 요구하시고 채널을 안 바꿔주면 안 바꾼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셔야지. 나한테 그거를 한풀이 하듯이 텔레그램으로 보내면 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속상하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면 나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뭔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오늘 자 한번 이제 보니까 댓글원들이 총 동원됐어. 그래서 5.18을 이것도 연장선이다. 얘네들이 지금 5.18에 대해서 비하하는 오늘 이거 딱 보니까 지금 5.18 비하하는 걸로 오늘 지령이 내렸나 보네? 그지?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5.18을 비하하는 걸로 지령이 내려왔나 봐. 그게 지금 계속 김대중 대통령하고 5.18에 대해서 모욕하는 글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 얘네들이 어제 내가 보니까 이런 말 해서 내가 지금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호남 지역에서 논점이 정리가 된 것 같아. 논란이. 그러니까 호남 신당 이야기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꺾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언론에서도 호남 신당 얘기 안 나오고 천정배도 자기가 언제 호남 신당 만든다 그랬냐. 그래서 발 빼고 그 다음에 이호 여사 측에서도 더 이상 내 남편의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그런 경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요 세 가지로 볼 때 지금 이제 호남신당 막 펌프질 했는데 그게 좌절된 거야. 어저께 이제 어저께부터 기가 꺾인 거야. 쟤네들이 지금 사실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동영 천정배를 드립다 띄웠잖아요. 4월 달에 언론 봐봐. 4월 달에 언론 보면 모든 언론사에서 계속 정동영 천정배를 계속 띄웠어. 3월 말부터 정동영 천정배를 막 띄워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몰랐잖아. 근데 딱 선거 끝나자마자 호남신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는 그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메이저 언론을 다루는 놈들이 짜놨던 거야, 판을. 정동영이든 천정배든 한 놈만 살아라. 그래가지고 사는 놈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신당 펌프질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짜놨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문재인과 광주를 이간질 시키고 호남과 이 친노를 막 이간질 시켜서 그 분당 분위기를 막 형성해 가려는. 사실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이 분당하는 과정에도 언론에 공작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열시키려는 거죠. 예, 이걸 분열시켜갖고 언론이 이 영남 호남을 분열시키고 민주 세력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을 그 아주 편하게 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논란이 내가 보니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 호남신당론은 호남에서 입도 뻥끗 못하는 분위기야. 이제 그런데 그렇다라면 다시 호남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라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호남 사람들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으로 가는 거야. 다시 호남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전략. 사실 뭐라 그러나 요 광주 항쟁에 대한 폭동 떠들고 다니는 게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 폭동이라고 해도 광주하고 호남을 비하하는 놀이, 소위 전라디언 홍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09년에 나와. 그러니까 2009년에 갑자기, 그러니까 2008년까지도 안 그랬는데 2009년 봄에 갑자기 전라디언 홍어라는 말이 그 인터넷에 막 등장을 하는 거야. 교묘하게 그때가 언제냐면 원세훈이가 그해 2009년 2월 달에 국정원장이 돼. 그러면서 원세훈이 소위 심리전담반을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굴리기 시작한 그 시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2009년 2월 달에 원세훈이 저기 국정원장이 됐다. 그게 팩트.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2009년부터 그 DC나 일베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그 네티즌들을 이 국정원에서 키우는 거야. 근데 먼저 뭘 키웠냐면 2009년부터 한 게 국정원 절대시계라는 걸 팔았어. 그러니까 판 게 아니라 나눠준 거야. 그래갖고 간첩을 신고해라. 그래놓고 간첩을 신고하면 절대시계를 준다. 그 캠페인을 벌여요. 그래서 그런 신고한 애들을 불러다가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악플러로 키워간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이게 전략적으로 원세훈의 주장은 뭐였냐면 청년 우군화 사업이라 그래갖고 소위 꼴통을 키운 거야. 꼴통 네티즌들을 키우는 사업을 원세훈이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소위 전라디언 홍어라는 단어가 2009년부터 대대적으로 2009년 봄부터 많이 나와. 그러다가 소위 광주 폭동이라는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12년? 예, 2012년 여름? 내 기억에 2012년 여름 아니면 13년 여름인 것 같은데 그때 광주 폭동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그 4월, 그러니까 2012년 4월 총선 끝난 다음인가? 그런 다음에 갑자기 광주는 폭동이다 폭동하면서 폭동 얘기를 막 쓰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벌어진, 그러니까 시점상 그게 이제 이 여론 조작단에서 광주 항쟁을 폭동으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유엔에서 광주 항쟁을 폭동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뭐 유엔을 팔았어. 그게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요? 내가 12년인지 13년인지 헷갈리는데 내 기억에는 12년이었을 것 같아. 12년경에 광주에 대해서 그 폭동이란 이야기를 막 퍼뜨렸어. 그 유엔에서 폭동이라 그랬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내가 그 원문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러니까 유엔에서 광주 항쟁에 대해서 공식 기록을 찾아냈어. 알고 보니까 유엔에서 이 광주 항쟁의 기록을 유엔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한 거야. 12년. 유엔에서 광주를 기록문화유산으로 광주 항쟁의 기록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선정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원문 같은 게 있는 거야. 정의를 내린? 5.18 광주 항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 거기 보면 uprise란 단어가 나와. 그때 이제 소위
이 국정원 심리전단반으로 보이는 놈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얘기가 뭐였냐면 유엔에서 광주항쟁을 업라이즈라는 표현을 썼다. 업라이즈라는 표현이 폭동이란 뜻이다. 그러면서 이놈들이 막 퍼뜨리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우리가 유엔을 어떻게 들어가서 봐.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정말 유엔에서 광주를 폭동이라고 그랬나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방이 누구야? 그 능력자들이 다소 존재하잖아. 그래갖고 이 능력자들이 유엔의 그 5.18에 대한 규정해 놓은 문구를 원문을 찾아와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 그 민주적인, 그래서 디마크라틱이란 단어가 들어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폭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업라이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군중의 봉기, 군중들이 때를 지어 일어나다 이런 뜻이야. 그게 업라이징인데 그냥 업라이징에는 물론 폭동도 들어가요. 그러나 뭐가 그 앞에 서술어. 이 업라이징을 표현한 그 앞에 있는 표현이 뭐야? 민주적인. 그래서 이거는 민주화 항쟁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폭동, 단순 폭동을 하고 주장했던 건 이 새끼들이 무식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얘기를 딱 우리 방에서 밝혀낸 다음에 다시는 이 업라이징이란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폭동 하다가 우리가 이제 밝혀낸 게 뭐였냐면 국정원 절대시계. 결국 국정원 절대시계를 쭉 추적을 해가지고 2012년에 밝혀진 내용이 뭐였냐면 국정원에서 일베 애들을 데려다가 비싼 밥을 코스로 먹이고 비싼 밥을 코스로 코스 요리로 먹이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줬어. 그게 이 국정원 절대시계야. 근데 이 국정원 절대시계가 2009년에서 10년까지는 뭘 줬냐 하면 명품 시계 준 거야. 꽤 비싼 시계. 몇십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2009년에서 10년까지는 국정원에서 줬어.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걸 갖다 판 거야. 그래갖고 막 그 명품 시계를 다시 되팔고 중고시장에서 팔리면서 이 절대시계의 존재가 드러난 거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국정원과 일베의 관계였어. 국정원과 일베의 관계. 그래서 절대시계라는 걸로 한번 들통이 났고 그게 2013년에 들통난 걸로 알아요? 그죠? 2013년에 국정원과 절대시계의 관계가 드러났고 국정원과 일베 절대시계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2013년 6월 달에 검찰의 조사 결과 소위 국정원 여직원이 일베, 오유 이런 데 가서 글을 썼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뿐만이 아니라 국정원 심리전단반이 일베를 근거지로 해서 그 글을 막 퍼돌렸다라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들통이 났어. 예. 그래서 서울의 아직 그 결정 난 거 아니야. 결정 확정됐어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소위 국정원 절대시계와 일베의 관계 그리고 국정원 심리전단반의 활동 내용이 검찰이 조사해갖고 증거로 다 공개를 해버렸어. 이게 그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 일람표라는 거에 범죄 일람표라는 데에서 그 범죄 증거로 그냥 모바일에 인터넷에 띄워버린 거야. 그 증거를. 그래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위 일베라는 애들이 계속 하고 다닌 일이 뭐였냐면 광주항쟁에 대해서 광주민주항쟁을 사실 광주민주항쟁이라면 안 된다 그러더라. 공식 명칭이. 광주를 폭동이다. 그렇게 뭐라 그러나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의 자부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부심인데 그 광주 사람들의 자부심을 상처낸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친노를 되게 안 좋게 사용하느냐 하면 영남 지역의 민주화 세력이 재결집하는 걸 막기 위해서 친노는 나쁜 말이라고 친노는 아주 나쁜 양아치들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광주를 폭동이라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광주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광주는 폭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국정원 심리전단반의 주장이야. 국정원에서 퍼뜨린 것들. 여론조작단 애들이 퍼뜨린 내용이 광주는 폭동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광주항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예. 광주항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 배경적으로 왜 얘네들이 오늘 다시 광주를 비하하고 다니는가?
왜 이 광주를 비하하고 다니는가 했을 때는 내가 볼 때 얘네들은 어쨌거나 지금 호남을 갈라쳐야 된다. 호남에서 호남 지역에서 소위 지네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 광주항쟁에 대해서 계속 폄하하고 5.18에 대해서 폄하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남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거 그게 목적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들이 왜 저런 전술을 피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요게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냐면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시절에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이걸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름을 광주를 빼요. 예. 광주를 빼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바꾸게 돼. 예. 그 광주 민주항쟁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바꾸게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5월 18일에 있었던 그 일은 광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다. 광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전국의 주요 6대 도시에서 동시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 시위였던 거야. 그래서 5월 17일에 이미 그 5월 17일에 그 서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자녀들하고 가택연금이 돼요. 가택연금이 되면서 그 가택연금이 되고 체포가 됐든가? 김대중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머지 가족이 연금이 되는가 하여튼 그러면서 5월 17일부터 이미 이 군부 독재의 탄압이 시작이 돼. 예. 탄압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6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부 독재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데는 중간에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 새끼들이 진짜 총을 쏘겠다라고 협박을 했어. 너희들한테 발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서울의 심재철 같은 애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인데 거기서 배신을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지 심재철이. 그러면서 서울역 회군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그 경찰의 발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한풀이 꺾였단 말이야. 그런데 안 꺾였던 게 누구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하죠. 전두환이가 5월 17일에. 예. 그 다음에 근데 5월 18일에 그러니까 5월 17일에 그런 일들 와중에 광주에 이제 조선대하고 전남대 학생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해요. 예.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거의 죽을 지경으로 폭행당하는 완전히 시신처럼 두들겨 맞고 절도하는 그걸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광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학생들을 두들겨 팬 거야. 시위대를 진압을 아주 폭력 진압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거에 열받은 광주 시민들이 5월 18일 저녁 5시를 기해서 봉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봉기를 해가지고 경찰에 대대적으로 맞서게 되는 거야. 경찰에 대대적으로 맞서게 되고 이 와중에서 경찰을 막 그 실탄을 장전하고 그리고 이 시위대대로 열받아가지고 경찰하고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서 먼저 경찰이 죽었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먼저 학생들이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좌우지간 그때 분위기는 경찰의 강경 폭력 진압과 그에 맞서는 그 광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두환이가 전두환이가 특공대를 파견하고 그래서 이 화려한 휴가란 이름으로 특공대를 파견하고 그 광주 시민들은 그 특공대하고 무력으로 맞서기 위해서 이 예비군 훈련할 때 쓰는 총들을 훔쳐가지고 그걸로 맞서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5월 18일 날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냐면 5월 27일인가 끝나. 딱 열흘 만에 끝나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탱크를 갖고 있잖아. 탱크를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예비군 훈련하는 그 총으로 시민군이 맞서봤자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전남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진압당한 게 5월 27일인가 5월 28일이야. 예. 그래서 완전히 진압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사람이 한 40여 명이 된대요. 40여 명인가 20여 명이 체포가 되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죽어. 근데 이제 그 사건으로 그 이제 광주항쟁이 끝이 났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 열흘 동안의 기록을 그 열흘 동안의 기록을 독일인 기자가 그거를 다 찍은 거야. 그걸 다 찍어가지고 이거를 일본으로 필름을 빼돌렸어. 그래서 일본으로 빼돌리고 일본을 통해서 독일 본토로 쏜 거야. 그래서 이 필름이 독일에서 방송이 나와요. 광주항쟁의 진실이 독일에서 언론에 알려지면서 유럽과 이제 그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이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이름의 그 기자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전두환 군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 유럽에서 초청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독일인 기자의 그 영상 때문에 그 어떤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도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어. 한국의 지도자라고 인정을 안 해갖고 상대를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가 맨 미얀마가 군부 독재였거든. 그래서 미얀마 아니면 아프리카의 무슨 무가베 같은 애들 완전히 꼴통 독재자들만 만나고 다녔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미얀마 이런 데에서 군부 독재자 애들하고만 몰려다녔던 이유가 뭐냐? 그 푸른 눈의 목격자 그 영상 때문이에요. 그게 온 유럽에 퍼지면서 이 전두환이 이게 상대할 종족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광주 5.18의 그러니까 5.18 민주항쟁 속에서 광주의 역할이 그렇게 컸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쟤네들이 이제 역사를 지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 지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이 역사 지우기라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여러분 우리가 대구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광빠들이고 완전히 꼴통으로 알고 있잖아. 대구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을 우리가 그 굉장히 되게 꼴통들이 있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이명박 박근혜 빠들 박정희를 막 우상화하는 광신도들의 집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그게 잘못된 개념이라고. 원래 우리나라에서요. 민족운동의 본거지가 대구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하고 싸웠던 그 민족운동의 본거지가 대구였어. 광주보다 대구가 더 셌어. 그리고 이제 대구의 지식인들, 특히 이제 대구가 왜 그렇게 셌냐 하면 대구 경북지방이 소위 이제 조선시대 때 유림의 본거지였어. 조선시대 때 유림의 본거지라서 소위 이제 진짜 제야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안동김씨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안동김씨. 그러니까 그 안동김씨가 세도 정치를 해서 유명한데 이게 안동지방에 가서 안동김씨 얘기하면 잘못하면 맞는 수가 있어. 뭐냐? 실제로 안동에서 정말 안동김씨로 유학의 본고장을 이뤘던 사람은 아무도 중앙정치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동김씨의 본류, 원래 그 장손 가문은 그 안동을 떠나지 않고 계속 후학을 양성하면서 학문 연구만 한 거야. 그러면은 중앙으로 간 안동김씨는 누구냐? 옛날에 여기서 쫓겨난 방계가 가가지고 중앙정계로 나아가서 거기서 세도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문란하게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 안동 김씨들이 소위 그 중앙에서 세도 정치했던 그런 그 사람들을 되게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원래 그래서 이 유림들의 정신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던 거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소위 민족운동을 요 대구에서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이런 여러가지 민족운동들이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열성적으로 벌어진 거야. 무엇보다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 박정희 독재 정부에 가장 대차게 맞섰던 데가 누구냐? 대구였어요. 가장 대차게 박정희 독재에 맞섰던 게 그게 대구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가 대구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래서 인혁당 사건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인혁당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8명 중에 5명인가가 대구 사람이에요.
인혁당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유신독재 체제로 접어들어서 70년대 초반에 그래서 유신독재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막 모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젊은 세대 이제 그 청년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는데 그 젊은 청년들한테 선배들이 이제 용돈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교수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뭐 이랬는데 일반인들 근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인혁당 인민혁명당이라는 뭐 그 뭐라 그러나 간첩 조직을 만들어서 간첩을 키우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그 인민혁명당 사건을 인민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터트려가지고 그 대구를 주축으로 해서 활동했던 대구 출신들을 중심이 돼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을 8명을 죽여버린 사건이야. 그게 인혁당 사건. 그러면서 그 8명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그 잡아들여요. 어마어마하게 잡아들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어. 그래서 대구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씨가 마른 거야. 대구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씨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심어놓은 놈들이 막 사바사바 하면서 박정희 덕분에 대구가 산다. 박정희 덕분에 경북이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대구 사람들의 이 정신문화를 완전히 이렇게 비웃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대구의 역사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 대구에 한일극장이라고 있어. 그죠? 대구에 한일극장인 것 같은데, 망치 부인이 가갖고 방송했던 곳이 그 한일극장 앞인데, 그 한일극장 앞이 옛날부터 대구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거기서 굉장히 대차게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섰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한일극장 앞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박정희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전원 구속이 됐다든가 뭐 전원 체포가 됐다든가 그래갖고 아주 씨를 말렸던 사건이 그 한일극장 앞에서 있었다는 거야. 예. 그만큼 이제 이 대구에도 원래 민족운동의 본산이었고 반독재 운동의 근거지였던 대구를 돈으로 소위 대구 출신의 정치인들이 돈을 막 뿌려가지고 대구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 거야. 물론 대구 전체가 병든 게 아니라 대구에 소위 말 많이 하는 그 입소문을 내는 소위 대구 지역의 목소리 큰 놈들을 시켜가지고 대구의 정신문화 유산을 없애버리고 역사를 지워버리고 그래서 대구에도 정상적이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대구의 역사를 지워버렸어. 그래서 현재 대구 사람들은 대구가 그렇게 민족운동과 민주운동의 중심지였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역사를 지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새로 건물 지어버리고 광주에 가서 역사를 지운 거야. 그래서 원래 광주의 전남도청하고 금남로라는 상가가 그 당시 80년에 가장 번화가였고 그 금남로에서 그 치열한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런 투쟁이 있었는데 그 그 도청을 박주선 그 국회의원이 그거 팔아버린 거 아니야. 직접 팔았다기보다 그 도청을 부시고 도청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무슨 문화원 짓는다는 그런 사업을 인준해 준 거야. 그 광주 사람들이 박주선 그걸 뽑아주면 안 돼. 이 박주선은 지난번에 2012년 총선 때도요. 박주선 때문에 난리 났었어. 사전에 당원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박주선 선거사무소를 그 선관위에서 수사를 들어간 거야.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 사무국장이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주선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수사가 들어가다가 중단돼 버리고 그래서 박주선이가 무소속으로 딱 도망가서 거기서 광주에서는 민주당은 후보를 못 냈고 박주선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된 다음에 지금 또 들어와갖고 또 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솔직히 이 박주선 같은 사람은 광주의 역사를 지우는데 한몫한 사람이라서요. 광주 사람들이 그거 손봐줘야 돼. 좌우지간. 그래서 이 광주의 역사 지우기가 먼저 도청 건물을 헐고 그 근처를 갖다가 개발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소위 상무지구라고 옛날에 이제 그 군부대가 있었던 지역을 거기를 비싼 아파트로 재개발한 거예요. 예. 비싼 아파트로 재개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그나마 좀 산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린 거야. 그게 지금의 광주 서구야. 옛날에 상무지구라고 군부대가 있었던 그 땅을 재개발을 해가지고, 예, 비싼 아파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가장 골 때리는 짓이 뭐였냐면, 그 소위 민주화운동 공원을 만드는데, 민주공원. 그러면 민주화운동 공원 어디다 만들어야 돼? 금남로를 중심으로 해서, 금남로하고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거나, 상식적으로, 아니면 망월동 묘역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했어? 5.18 공원을? 그 광주 서구에다 만든 거야. 예. 광주 서구에다가, 아무 관계 없는 데다 떡하니 그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갖고 공원을 만들어준 거야. 왜? 그 지역 아파트 값 올리려고. 그 지역 아파트 값을 올리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이명박이 막 낄낄거리고 웃은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 그러나 5.18 공원을 만들려면 이 어디를 금남로 일대를 복원하고 그 의미를 살려서 그 광주항쟁의 역사적인 기록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광주 서구 지역의 아파트값 올리는 데 쓴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광주에 무슨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이제까지의 광주는 잊어라. 그게 광고 문구야. 이제까지의 광주를 잊어라. 그러면서 광주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거야. 예. 그런 광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현대아파트인가 뭔가 광고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 예. 그래서 이제까지의 광주를 잊어라. 광주의 역사 지우기야. 어떻게 지우는 거냐? 그 광주를 돈으로 지우는 거야. 대구에서 통했던 방법으로 광주를 먹는 거예요. 대구가 원래 그 민족운동의 본산이었고 민주주의자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민족운동 민주주의를 할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뭐냐면 가난한 민중들이었어. 가난한 민중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대구가 그 운동의 중심이었다라면 그 지역을 돈을 뿌려버린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에 그 권력자들이 차지하면서 대구의 역사를 지운 것처럼 지금 광주도 돈으로 역사를 지우는 거야. 광주의 가난한 사람들 내쫓는 거죠. 광주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광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 거야. 광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면서 도저히 광주의 원래 원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가격대의 아파트 같은 거를 공급을 해서 부자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부자들의 공간이 되고 그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주로 무슨 공사 직원, 공무원, 광주에도 고급 공무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주에서 돈 많이 버는 공무원들이나 공사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귀족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민주당으로는 안 돼. 근데 새누리당은 대놓고 지지할 수 없으니까 그 무소속을 찍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새정연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지. 그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5.18을 잊어버리고 5.18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야. 광주는 폭동이다. 광주를 잊어라. 광주는 홍어다. 홍어 전라디언이다. 그러면 광주 홍어란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게 그해 5월에 80년 광주 5월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시신들이 길거리에 방치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체육관 같은 데 쫙 늘어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날이 더우니까 시신들이 부패한 거야. 그러면서 시신들이 부패하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암모니아 냄새가 소위 홍어 삭힐 때 나는 암모니아 냄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홍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광주항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 썩는 냄새가 홍어 삭히는 냄새였다. 그래서 홍어라는 말을 쓰는 거야. 홍어 전라디언이란 말을 그놈들이 그래서 쓰는 거야. 나도 그런 뜻인지 몰랐는데 2009년에 계속 홍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홍어라는 얘기를 쓰냐 할 때 어떤 애가 제보를 해준 거야. 그런 뜻에서 홍어라고. 쟤네들이 홍어라는 이름을 왜 만들었냐. 그걸 그쪽에 거기서 노는 애들이 제보를 해준 거야. 아줌마 내가 줬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홍어라는 말을 쓴 의미가 그거라고. 광주에서 그 희생당한 희생자들이 썩는 냄새, 그 냄새를 홍어 삭힌 냄새에 비유해서 그렇게 비웃는 거라고. 정말 잔혹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게 2009년부터 그런 짓거리를 한 다음에 그게 2010년으로 기억이 나. 2010년인가 11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2010년? 2010년 5월? 11년 5월? 10년 5월이겠다. 11년 5월. 그 아프리카에서 일대 파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광주에서 5.18 기념식을 하는데 그 방아타령 대통령의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 메시지를 총리가 읽으러 올라가는데 총리가 올라갈 때 방아타령을 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오마이뉴스에 났어요. 바로 이제 5월 17일 날 낮 2시인가 뭐 오마이뉴스에서 그걸 알아낸 거야. 군악대가 와서 연주를 하는데 뭔가 수상해가지고 악보를 봤더니 방아타령이야. 그래서 그게 오마이뉴스에 났어. 근데 그걸 나도 언제 알았냐면 5월 18일 낮 새벽 2시에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누가 오마이뉴스 기사를 딱 퍼갖고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5.18 기념식장에서 방아타령이 연주된다는 거야. 그럼 방아타령이라는 노래가 뭐냐 하면 주로 어르신들의 환갑잔치, 이게 방아라는 게 여러분 물레방아라는 얘기 들어봤잖아. 옛날에 주로 이 물레방아가 그 옛날 농촌에서 소위 이제 불륜의 장소 내지는 이제 이 선남 선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쎄쎄쎄 하는 곳으로 물레방앗간이 많이 이용이 됐어. 왜냐하면 이제 공공의 장소이고 주인이 없고 밤에 으슥하고 주로 이제 방아를 찧어가지고 쌀가루 빻아서 가는 주부들이 없는 밤 시간에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 작업장이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로 그런 걸로 썼단 말이야. 그런데다 이제 방아라는 걸 갖다가 요렇게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곡식을 넣고 방아를 찧어서 곡식을 벗기는 그걸 갖다가 성행위에 이렇게 그 연상을 시켜서 방아타령은 소위 이제 환갑잔치 같은 데에서 방아타령을 주로 연주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 100년해로 하세요. 건강하게 성생활 하시면서 100년해로 하세요. 이런 뜻으로 방아타령을 부르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 방아타령을 소위 5.18에서 대통령이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그 방아타령을 하겠다 그런 거야. 이거는 한마디로 뭐야? 광주 사람들을 등신 만들겠다. 한마디로 광주 사람들을 아주 등신 취급하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그 방아타령을 연주하기로 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서 그때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방 시청자들이 그 막 도움을 요청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생방송으로 BJ님들 도와달라고 방장님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써붙여요. 그래가지고 생방송을 하던 방장들이 뭐야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이제 까루라는 우리 아프리카 BJ 그 미남자 까루 BJ가 전화를 해 나한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을 해요. 8분 동안 전화로. 근데 그거를 딱 녹화를 떠갖고 이 까루 BJ가 다른 방장들한테 쫙 돌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게임 방송하는 사람, 노래 방송하는 사람, 각자 막 야부리 풀고 있던 사람들까지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네들 방송에서 8분 동안 틀어줬어. 그때 생방송을 하던 방장들이 이걸 쫙 틀어준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코겔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코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애가 전화를 해. 뭔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다. 코겔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망치 아줌마가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그리고 전화 끊었어.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야 제가 코겔이면 내가 이순신이다 막 이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근데
소위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을 보던 네티즌들, 그 다음에 코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인 거야. 8시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냐? 8시간 동안 네이버에서 방아타령이 검색어 1위가 되고, 방아타령을 딱 누르면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그 기사가 딱 링크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8시간 동안 그게 계속 네이버 상위 검색어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방아타령 연주를 못해. 군악대에서 그 전날 연습했던 노래를 연주를 못하고 안치환 노래인가 대체를 해요. 안치환 노래를 대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5.18에 방아타령 연주가 안 된 거야. 그랬던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그래갖고 까루님을 나중에 저 요원들이 계속 괴롭힌 거야. 막 이상한 메일 보내고, 그러면서 그 메일을 열어봐달라 그래서 메일 열면 이상한 사진 뜨게 만들고, 그래서 막 덫을 놔가지고 까루 방장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짓을 한참을 해서 한 2년 가까이 괴롭혔어. 그랬던 일이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를 불러다가 별풍선 얘기로 이제 저기를 한 거지. 찍어 누르려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소위 광주항쟁에 대한 기록을 계속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같은 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몽준이 당대표였어. 근데 정몽준이 5.18 기념식장에 5.18 기념식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뭘 보냈냐면 화환을 보냈어. 조화를 보낸 게 아니라 화환. 결혼식 같이 기쁘고 즐거운 날을 뜻하는 색색깔 칼의 그 화려한 화환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는 방아타령을 총리가 올라갈 때 연주하려고 했고, 당 대표라는 애는 그게 5월 2010년이었나 보다. 정몽준이가 당 대표였으니까. 당 대표는 화환을 보내고, 축하 화환.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뜻의 축하 화환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광주 5.18 항쟁 30주년이었어. 광주 5.18 항쟁 30주년 기념식이라 대대적으로 크게 준비했어야 된다 행사인데 그렇게 웃음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야. 나중에 다시 하얀색 국화로 조화를 보내긴 했지만 그렇게 광주를 짓밟으려고 했어. 이명박 정부에서. 근데 나는 그게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광주 사람들이 분노할 줄 알았는데 점점 이 광주에 대한, 그리고 이 호남 사람들에 대한 이 여론조작단의 이 호남 비하가 국정원 직원에 의해서 주도됐잖아요. 그게 밝혀진 거 알죠? 국정원 직원이 홍어 전라디언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글을 썼어. 그것도 2013년에 밝혀진 진실이야. 좌익교수란 이름의 국정원 직원이 홍어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글을 썼다니까? 그게 2013년에 발각이 단 거야. 그게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게. 자, 우리 이게 음모론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젊은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음모론이다라고 외치는, 음모론이라고 외치는 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뉴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호남 야당 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 조만간 사법 처리라고 나왔죠. 이 홍어 전라디언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있어요. 홍어 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국정원 요원 하는 짓은 일배충. 범죄 일람표 게시물 추적. 여성의원 연예인 성적 비하 표현도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지난달 27일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직접 남긴 게시글 1977건과 찬반 클릭행위 1711건이 수록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 일람표 전문을 공개한 이유. 이게 검찰의 증거자료야. 검찰의 증거자료를 공개한 뒤에 그래서 이 좌익교수라는 그러니까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을 국정원 직원이 활용했다. 그래서 그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글을 전부 다 추적을 한 거야. 그래서 홍어전라디언이라는 말을 국정원 요원이 했다라는 것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 이게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국정원에서 뻥을 쳤지만 1호부터 그러니까 그해 9월인가 10월에 결국 그 검찰에서 밝혀내. 그게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걸. 이래도 소설이야? 응? 이게 이래도 소설로 보여? 응. 네가 모르면 음모라는 편견을 버려. 예. 그래서 이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요. 예.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졌어. 즉 얘네들이 2009년 9년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호남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그 정신적 고문을 한 거야. 정신적 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호남 비하한 국정원 직원을 조만간 사법 처리 아직도 안 했다. 아직도 안 했어. 아직도 사법 처리 안 하고 있어. 그 새끼 지금도 몇억 원 연봉 받고 있어. 왜? 국정원 직원이고 이게 댓글로 지네들 도와줬으니까 처벌 안 하는 거지. 그지? 아직도 처벌 안 했다니까요. 그 좌익 교수가 나와 우리 딸에 대해서도 온갖 악플을 다 달았던 거야. 근데 이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이 이게 지금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쓴 게 아니야. 적어도 최소 2명 이상이야. 왜냐하면 김하영이라는 여자 직원의 노트북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쓴 게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소위 호남 전라디언이라고 비하했던 남자 국정원 직원도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공유하는 아이디였고 그걸 통해서 소위 심리전단 작전을 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민주항쟁 5.18 항쟁 중에 광주 사람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비하하고 그래서 그 역사적 의미를 조롱하고 그래서 광주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거 잊어버리고 싶다. 차라리 헤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뭘 했냐면 탈라디언? 소위 그 일베를 통해서 퍼뜨린 단어가 탈라디언이야. 뭐냐면 전라도 출신의 청년 애들한테 이런 계속해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글을 보게 하면 얘네들이 뭔가 엇나가고 싶잖아. 옛날에 이게 친일파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탈라디언과 친일파 얘기 또 할게. 옛날에 이 친일파를 어떻게 키웠냐 하면 계속해서 조센징은 맞아야 돼. 조센징은 맞아야 돼. 조센징은 하루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맞아야 된다. 그래서 3일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조센징을 계속 때려야 된다는 식으로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해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조선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런 욕을 듣다 보면 너무 막 지긋지긋한 거야. 그럴 때 너 조센징이 부끄러워? 그러면 제국에 충성을 하든가 그렇게 친일파가 되는 거야. 조선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하하고 계속 두들겨 패고 그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을 그렇게 조롱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속상한 젊은 애들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친일 앞잡이를 만든 거야. 일본 놈 앞잡이. 그래서 민족운동가들 찾으러 다니고 데려다 고문할 때 고춧가루 물 뿌리고 더 막 일본에 충성을 해서 자기가 조센징이 아니라는 조센징으로 비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인간들이 있었어. 그런 새끼들이 일본 놈들 물러간 다음에 한국의 경찰이 된 거야. 일본 놈 앞잡이들이 한국의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됐던 거야. 근데 그 탈라디언이라는 말이 일종의 그런 역사적 심리전의 난 유물이라고 봐. 그러니까 일베에서 전라도 사람들이면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그러면서 나도 전라디언이지만 나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전라디언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 그런 식의 표현을 유도하는 거야. 그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탈라디언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소위 일제 말에 그 못 배우고 정말 악에 바친 젊은이들을 절망감에 빠진 젊은이들을 친일파로 양성했던 그 심리 전술을 전라도에서 성장했는데 어떤 뭐 취직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 부모는 가난하고 그런 젊은 애들에게 탈라디언을 선언하게 하는 거야. 예. 그 전라도 사람이지만 나는 전라도 사람들을 혐오한다. 그런 말을 쓰게 하면서. 아주 지독한 심리전이에요. 지독한 심리전이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오늘 갑자기 조직적으로 와가지고 수십 명이 와가지고 5.18과 광주와 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쓰는 거. 난 이거 조직원들이라고 봐. 여론 조작 부대가 조직적으로 지금 다시 광주의 광주 사람들의 길을 꺾으려고. 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호남에서 논쟁이 정리된 걸로 나는 들었거든요. 호남에서 더 이상 호남 신당론 얘기하면 죽여버리자 이런 분위기가 된 걸로 알아. 그러면서 광주 사람들이 소위 노무현을 지켜낸 이야기, 그리고 이 호남에서 열린우리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든 이야기, 막 압도적 지지했던 이야기가 되면서 더 이상 뭐 호남 신당론이 안 먹히는 분위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광주에 있는 소위 있는 사람들, 소위 광주에서 광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다시 광주에 대한 비하, 2009년 10년의 작전을 지금 또 피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오늘은 저 모습이야. 예. 예. 국정원 직원이 나서서 호남을 비하했다니까? 일베에서 계속 이 호남 비하하는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난무했죠? 일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업했다니까? 아예 국정원장이 일베 애들 데려다가 밥 사주고 선물 주면서 꼬셔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게 한 거라니까? 왜 그랬겠어? 이게 이 호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호남이라는 호남 땅이 옛날부터, 저 과거에서부터 농사가 잘 됐어.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 이 평야에도 모래가 많으면 농사가 안 돼. 그런데 이 호남은 비옥한 평야지대였던 거야.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쭉 이 서부 해안을 타고 내려가는 이 평야가 특히 호남에 가서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평야가 예로부터 논농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이 굉장히 잘 됐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호남에서 논농사를 강제를 했어. 논농사를 강제를 해서 밭작물을 재배를 못하게 한 거야. 왜? 모든 땅은 땅대로 전부 쌀을 생산하게 한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는 쌀이 곧 돈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 어렸을 때도요, 쌀 한 대박 주고 뭐 사 먹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쌀이 곧 돈이었기 때문에 이 호남의 지주들, 호남을 착취했던 지주들이 철저히 호남에서는 쌀 농사만 짓게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쌀 농사를 지으면 전부 다 중앙의 부자들이 빼갔어. 호남에서 생산된 쌀을 전부 다 이 지주와 부자들이 전부 다 뺏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은, 호남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어. 늘 배가 고팠고,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물이라도 캐먹고 싶은데 호남엔 산이 없어요. 호남 평야가 많아갖고 무등산하고 마이산인가 정도밖에 없고, 실제로 호남 지역에 높은 산이 없었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캐먹을 풀뿌리도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예로부터 뭘 많이 했느냐? 호남이 옛날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아니야, 삼국시대부터야. 삼국시대부터 호남에서 난이 많았어. 농민의 난이 수시로 일어난 거야. 배고픈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이 호남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난을 일으키는 학습이 되어 있었던 거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랜 동안에 역사적으로 1000년 가까운 난의 경험을 통해서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한번 들고 일어났을 때는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호남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한번 딱 들고 일어났다 하면 끝장을 보는 거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도 1890년대 그래서 일어났던 거고, 그게 이제 역사적인 저항 정신이 이제 뿌리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교육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막아냈잖아. 왜군을 막아낼 때, 일본이 아니라 왜군이죠. 왜군을 막아낼 때, 이순신 혼자 막아낸 게 아니야. 이순신 혼자 막아낸 게 아니고, 여수 순천 지역의 농민과 승병들이 그 이순신 장군의 든든한 우군이었어. 실제로 관군이나 뭐 명나라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럼 결국 누구의 힘으로 이겨낸 거냐? 여수 순천 지역과 이 전라도의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일본 놈들을 막아낸 거야. 이 전라도 사람들에게 박혀있는 저항 정신이 웬만한 그러니까 그때 외놈들은 다 해적 출신이거든. 이런 해적 놈들하고 싸워갖고도 밀리지 않는 그런 이 난의 학습 능력.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순신을 도와서 왜군을 막아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 일본 놈들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보고 일단 호남을 점령해서 거기서 군량미를 얻고 진출한다. 그게 얘네들의 전술이었어. 왜군의 그 당시 전술. 그걸 막아낸 게 이순신과 여수 순천 지역의 호남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농민군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의병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거야. 그게 호남의 저력이야. 얼마나 무섭냐고. 이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적 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동학운동을 일으켜서, 동학운동은 뭐야?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맞짱 떴던 거야. 농민들이. 조그만 전봉종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군들이 모여가지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외국 강군하고 맞섰던 게 갑오농민 전쟁, 동학운동이야. 동학운동 그 세력들을 전부 다 뿌리를 뽑으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어있다가 나중에 을미의병되고 을사의병되고 독립군이 된 거야. 그게 이 호남의 민중의 역사예요. 그들이 1980년대에 전두환에 맞서서 광주항쟁을 주도했고 일으켰고 그 뒤로도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김대중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호남 사람들의 절대적 지지. 처음에는 호남 사람들도 잘 몰랐다가 김대중이 계속해서 박정희에게 맞서는 과정.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는 이 호남이 왜 또 일어서게 되느냐. 맨 처음에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되게 높았어요. 호남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박정희가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전국적 지지가 높았어. 왜? 그때 하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윤보선과 그 민주정부가 무능하다고 혼란스럽다고 욕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의 카리스마로 정리하는 거 고맙다. 그렇게 느끼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이 호남 사람들도 박정희를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랬는데 박정희의 정책이 뭐였냐면 호남의 희생이었어. 뭐냐? 호남에 굉장히 많았던 그 노동력을 그 도시 노동자들로 값싼 노동력으로 끌어들이려면 호남의 농업을 망하게 했어야 됐어. 그 당시 호남이 제일 인구 밀도가 높았거든. 인구 부양 능력이 높았기 때문에 호남의 노동력을 그 도시로 값싼 노동력으로 끌어들이려면 호남의 농업을 망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농산물에 대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그 농민들이 제값받고 물건을 팔지 못하게 만든 거야. 농민들이 그 당시에 박정희 시대 때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어서 팔았다면 지금 우리 호남의 농민들이 지금 뭐 여기 서울 수도권이나 뭐 대구나 뭐 여기 영남에도 그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 왜? 옛날에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공장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그 당시에 박정희가 호남에서 농산물을 시장 가격대로만 팔게 해뒀더라면 지금의 호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았을 수 있죠. 호남이 가장 잘 살았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박정희가 이 농업 정책을 펴가지고 이 호남 사람들을 망하게 한 거지. 값싼 농산물 정책으로.
왜? 못 알아듣겠어? 미안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우리 어린 벗들은 강퇴시키고, 잠깐만요. 이거 녹화 종료했다가. 네. 그래서 이 농민들을 철저히 망하게 해야 왜냐하면 이 전라도 지역의 농민들이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업에서는 사람이 곧 노동력이잖아. 자식이 곧 노동력이라 전라도 지역의 자녀들, 농업지대의 자녀들이 보통 7, 8명씩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7, 8명씩 난 자녀들을 도시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흡수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호남 경제를 망가뜨린 거야. 그래갖고 호남에서 불만이 생긴 게 60년대 후반? 60년대 후반부터 호남 지역에서 뭔가 이상하다. 지금 대국 원래는 내가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박정희 이야기.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하고 이승만이 무너진 다음에 민주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여기에서 IBRD라는 그러니까 후진국을 개발하는 전략을 만들어주는 국제 자본에다가 보고서를 요청을 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냐. 국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IBRD라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보낸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한반도는 옛날에 일본 놈들이 소위 이제 호남선을 만들고 경부선을 만들어서 철저히 우리 한국에서 난 자원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군용철도였지만 호남선하고 영남선이 어쨌거나 경부선이 굉장히 좋은 산업철도의 자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산업철도를 복선화, 지금 단선인데 요걸 한 선을 더 깔아서 왕복으로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주요 도시, 동서간의 주요 도시를 가로망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면 국토가 균형 발전이 된다. 그러면서 이 호남 지역에는 값싼 노동력이 많으니까 호남에다가 노동 집약적, 그러니까 이제 공업에는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공업이냐, 아니면 물을 필요로 하는 공업이냐, 아니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공장의 설립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박정희 시대에는 소위 1차 산업 중심이었고, 제조업 중심,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많이 활용하는 제조업으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단 말이야, 맨 처음에. 그러면서 이 IBRD가 호남 지역의 많은 노동력을, 왜냐 호남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출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호남에다가 산업단지를 노동집약적, 즉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를 호남에다가 만들어라. 그래서 섬유산업 또는 이제 전자부품 조립하는 전자부품이나 섬유산업 등을 호남 지역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영남은 지리적으로 산에서 깊은 바다로 쭉 떨어져. 그러니까 동해 바다도 평야가 없잖아. 동해 바다의 수심이 깊잖아. 근데 동해 바다는 산맥이 가로로 이렇게 길게 있기 때문에 동해는 산업단지로 발달하기 어렵지만, 이게 영남 지역은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으로 만들어진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부산이라는 부산 마산 같은 오래된 산업 도시들이 있어. 부산 마산 여수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시들이고, 그러면 이런 산업 도시들을 연결해서 여기를 대규모 수출단지로 만들면,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자본집약적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수도권 산업지역, 그 다음에 호남 산업지역, 그리고 남동임의 공업지대를 만들어내면 국토의 균형 발전, 자연환경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경북이나 강원도는 자연 상태가 많으니까, 산이 많으니까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이 서부 지역하고 이 남부 지역을 고르게 균형 발전시킬 수 있다. 요게 IBRD 보고서였어. 근데 박정희가 거기서 호남 지역에 원래 짓기로 했던 요 제품, 그러니까 제조업을 인구 희박 지역인 경북으로 끌어간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경북지역을 산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강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로도로망을 낳아서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정희가 말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노동력을 이 대구나 여기 마산이나 부산 이런 데로, 울산이나 이런 데로 막 끌어가니까 이 호남 지역에서 농민들이 어떻거나 망해야지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 불만이 막 세지는 거야. 불만이 막 극대화된다고. 그래서 박정희가 만들어낸 게 새마을운동. 그래갖고 이장들한테, 나 경상도 안 싫어해. 내 경상도로 시집간 사람이야. 이장들한테 잠바 주고 모자 주고 완장 준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감시하게 한 거야. 동네 사람들을 감시하게 하고 이장들한테 1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시켜줘. 아주 그냥 관광을 시켜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배하는 감시 통제 체제를 만든 거야. 그게 이장을 새마을운동으로 묶어낸 거예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지금 쓸데없이 낭비되는 게,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우상화에 낭비되는 게 2천억 가까이가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알고 있죠? 그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호남 사람들 중에 그 박정희의 정책에 반대하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장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통제했던 거. 그게 새마을운동이야. 그 새마을운동을 전개해서 이 호남을 착취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민심은 박정희로 안 된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김대중을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게 호남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게 이 호남에 대한 역사적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야. 그 과정에서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왜 벌어지느냐? 이 박정희 때, 박정희가 맨 처음에 집권해서 1년 동안은 인기가 좋았대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뭐라 그랬냐? 내가 정치적 혼란을 정돈한 다음에 새로운 민간 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1년 동안 인기가 되게 좋은 거야. 1, 2년 동안. 근데 이게 지가 군복 벗고 지가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지식인들이 돌아섰어. 그런데다가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였냐면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면서 일본 놈들한테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 이렇게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인적, 물적 그 수탈에 대해서 개개인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 혼자서 한 거야. 그 조건으로 일본에서 차관을 받아서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거야. 자, 강제징용 가고 징병 가고 정신대 위안부로 고통받은 건 일반 국민인데, 그러면 그 차관을 받아서 그 중에 특히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탈당했어.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될 돈으로 지네 고향을 개발한 거야. 그러면서 이 일본하고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 놈들이 독도 내놔라 이러니까 독도를 어떡할까 이러다가 그냥 파괴해버릴까 폭파해버릴까 그러다 독도 밀약을 맺어. 그래서 독도를 한일 양국이 각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자. 형식적으로는 한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절대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군대를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양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발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란 이름으로 독도를 공동 소유한다고 약속한 게 그게 박정희야. 박정희의 독도 밀약.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까버린 거야. 왜?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 이 새끼들이 박정희가 한 거를 김대중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계속 욕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까버린 거야. 왜 김대중 대통령이 깠다 그러냐? 이거 박정희 때 독도 밀약 맺은 거 아니냐? 니네가 팔아놓고 왜 김대중 대통령한테 덮어 씌웠냐고. 그래서 독도 밀약을 깐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간질 시키려고 저 새끼들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박정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 호남 지역에서는 또 반감이 일어났고, 1970년대부터 노동운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전태열이라는 사람이, 전태열도 호남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전태열이라는 청년이 분신 자살을 하잖아. 분신 자살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게 뭐냐? 근로기준법이라는, 예, 근로기준법을, 전태일이 대구였나? 미안해. 맞다. 대구다. 대구. 미안해요. 대구. 그래. 전태일이 대구야. 그만큼 대구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다니까? 맞아. 전태일도 대구야. 좌우지간. 근데 이제 이 전태일이 그 몸에다 분신을 하고 자살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 그래서 그 노동운동이 대구 지역, 그 다음에, 남동임의 공업지역. 남동임의 공업지역하고 수도권, 서울, 인천, 이 지역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여기 호남 지역에서는, 농민운동이 벌어져. 그래서 농민운동이 싹 트는 거야. 기독교 농민회, 카톨릭 농민회 이런 데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민주화운동,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이 막 자라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이제 부산 마산 지역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박정희, 그때 이제 그 사건이 터지는 거야. YH 사건. YH 무역이라 해갖고, 여성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 YH 무역의 이 공장장들이 여성 노동자들 막 강간을 하고, 너 만약에 다른 공장으로 이사 간다고, 옮긴다 그러면 소문내버리겠다. 시집 못 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너무 심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YH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 파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구사대라고, 정부 차원에서 묵인해주는 정치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침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여성 노동자들의 입을 벌리고 똥물을 집어넣고, 귀에다가도 막 똥물을 집어넣고, 막 폭력으로 진압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열받은 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김영삼의 정당이 신민당사인가 그랬을 거야. 그죠? 그 신민당사를 하여튼 김영삼의 정당을 가서 이렇게 점령을 해. 그리고 김영삼 정당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항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박정희가 그 야당의 당사에 군인 경찰을 들여보내갖고 진압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진압을 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당사 꼭대기로 막 도망을 가서 이러면 뛰어내리겠다 그랬는데 그냥 진압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몇 명이 떨어져서 죽었어.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김영삼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당사를 군인 경찰에게 폭력 진압을 시키고 그 노동자들을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느냐. 김영삼이 반발한 거야. 자존심 상했던 거지. 그러자 박정희가 김영삼을 국회의원 제명을 시켜버렸어. 박근혜가 이석기 제명시키듯이 그 제명을 시켜버린 거야. 이석기를 제명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당을 해산해버린 거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지. 김영삼을 제명을 시켜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이 부산 마산 지역에 그 국민들이 화가 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부산 마산 지역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들고 해서 민주항쟁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어. 그게 78년에서 79년 상황. 그래갖고 부마항쟁이라는 게 벌어지는 거야. 박정희 독재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연대. 이래가지고 부마항쟁이라는 게 발생을 하니까 그때 박정희한테 그 김재규가 이제 소위 안기부장,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장이었는데 중앙정보부장이라고 CIA 한국지부장이었는데 이거 부산 마산 상태가 심각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가서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가 부산 마산 지역을 밀어버리라고 총칼로 밀어버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김재규가 이대로 가면 엄청난 그러니까 광주 밀어버리듯이 부산 마산을 밀어버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김재규가 어쩔 수 없이 박정희를 쐈다. 그게 김재규의 그 재판 기록에 나온 내용이야. 그게 이제 78년, 79년의 상황. 예. 제가 혹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바로잡아 주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김재규가 국정원장인데 안가로 가가지고 안가에서 술 먹고 있는 박정희를 쏴서 죽여버린 거야. 그게 이제 그 박정희 피살 사건이야. 그게 197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최규하가 국무총리였어.
그래서 이제 직무대행을 한 거야. 박정희가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해 12월 12일에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박정희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1순위가 김재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2, 3, 4등까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재규가 박정희와 4등까지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때 이제 남은 한 사람이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얘가 그 박정희의 오른팔, 그러니까 양자였는데 얘를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전두환이를 먼 지방으로 발령을 내려 그랬다는 거야. 그러자 전두환이가 12월 12일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노태우랑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서열 5번째를 쓸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12.12 쿠데타로 청와대를 장악한 거죠. 그래서 최규하를 납치해갖고 감금해놓고 그 군부 독재가 시작이 돼. 다시 비상계엄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자 이 군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대로 군부 독재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80년 5월에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정희 죽기만 기다리고 18년 살았는데 어디서 전두환이가 또 군부 독재냐. 그래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 그게 바로 5.18 민주화 항쟁이다. 따라서 5.18 민주화 항쟁은 광주만의 항쟁이 아니라 전국의 민주주의자들의 항쟁이었고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 라는 거죠. 그럼 왜 광주가 가장 마지막까지 기억됐느냐? 나머지 지역은 이 군부에서 총칼로 위협하니까 일단 템포를 한 템포 늦췄는데 광주는 쏠템을 쏴봐라 이러면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열흘 동안 처절하게 무장항쟁을 하다가 다 진압당하면서 끝냈던 사건. 그 뒤가 중요해.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였냐면 전국에서 그때 이제 이 광주를요 철저히 고립을 시켜요. 광주를 고립을 시켜갖고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외부에서 아무도 몰랐어. 실제로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폭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식한 거예요. 왜냐? 광주 사태라는 말이 소위 전두환이 한 말이야. 광주 폭동이라는 말은 그 국정원에서 만든 말이고, 광주 폭동이란 말은 원세훈과 국정원에서 만든 말이고, 광주 사태라는 말은 전두환이 부른 말이야. 광주의 소요 사태의 줄임말. 그래서 광주 사태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광주 항쟁 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야지, 광주 사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광주 사태라고 아냐 하면 전두환이가 8년 동안 광주 사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8년 동안 전부 다 광주에서 간첩이 소요 사태를 불러일으킨 줄 알고 우리가 전국에 지내온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 사태라는 말에 익숙해요. 근데 광주 사태라는 말은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야. 그래서 광주 항쟁이라고 부르거나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야 된다. 근데 나는 그래. 5.18 민주화 운동이고 광주 항쟁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봐. 요거는 조금 이게 역사적인 명칭은요. 역사적 명칭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의미를 나눠갖고 어떻게 부를 거냐를 정하는 건데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한 대로 5.18 민주항쟁이 맞다. 서울부터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광주, 대전 6개 대도시에서 동시에 발생한 동시다발 민주화 항쟁이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맞다. 그러나 그 중에서 광주가 가장 처절하고 치열하게 항쟁을 했기 때문에 나는 5.18 민주화 운동의 광주 항쟁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봐. 광주 지역의 그 열흘 동안의 항쟁은 특별히 난 명칭돼야 된다. 나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역사학자들의 발언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는 5.18 전국적 민주화 운동 중 광주에 가장 치열했던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항쟁을 우리는 광주 항쟁이라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이 광주 사태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 광주 폭동이라는 말은 원세훈이가 만든 말이고 그 다음에 광주 사태라는 말은 전두환이 쓰던 표현이다. 새누리당이나 쓰는 표현이니까 광주 사태 그 다음에 광주 폭동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정식 명칭이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노태우 땐가가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부르고 김영삼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렀던가? 그걸 이제 김영삼 정권 김대중 대통령 때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바꿨대요. 예. 광주 민중항쟁, 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나 봐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 내지는 광주 항쟁이라고 난 불러야 된다고 봐요. 예. 5.16은 쿠데타이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가 웃겼냐면 5.16을 혁명이라고 배웠어. 우리 어렸을 때 4.19는 의거, 4.19는 의로운 거사다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5.16은 군사혁명이라고 배우고, 그리고 5.18 광주 사태라고 배웠어. 그게 역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역사를 굉장히 왜곡시켜서 가르쳤던 그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80년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80년대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당시에 우리 언니가 79학번이라 대학을 다녔어.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학교를 가요. 첫 버스 타고 학교 갔다가, 도서관에서 9시까지 공부하고, 버스 끊기기 전에 집에 오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 난 우리 언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줄 알았는데, 우리 언니가 어느 학교 갔다 오더니, 광주에서 군인 경찰들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막 지금 시민들을 막 죽이고 있다는 거야. 총칼로 죽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9시 뉴스에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9시 뉴스를 우리 언니 말을 듣고 가만히 봤는데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무래도 언니가 공부를 많이 하다 미친 것 같다고, 기가 허한 것 같으니까 언니 좋아하는 약밥 좀 해주라고. 그래갖고 그게 뭐 밤이랑 대추랑 은행이랑 잣이랑 이런 걸 넣고 이 찹쌀로 이렇게 카라멜을 묻혀갖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음식이 있어. 그거 좀 해서 주라고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막 눈을 흘기면서 우리 언니한테 그 밥을 해준 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해 5월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왜냐면 뉴스에 안 나오니까. 아니 군인 경찰이 시민을 죽였는데 뉴스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뉴스에 안 나왔어. 나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믿었지. 우리 언니가 미친 거다. 우리 언니는 새벽마다 대자보라는 그 운동권 학생들이 광주의 이야기들을 막 적어가지고 붙여놓은 거를 그걸 읽고 우리 언니가 알았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는 우리 언니가 미쳤는갑다 그랬는데 5월 말에 이제 광주가 완전히 진압당하고 도청이 완전히 진압당한 다음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야. 뉴스에서 그 광주의 그 간첩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소요 사태가 있었지만 군인 경찰의 재빠른 대처로 진압됐다고. 그러면서 관련해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동요되지 말라고 그 뉴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내 나이 12살 5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내가 뉴스를 안 믿었어. 우리나라의 언론을 믿지 않게 된 게 그 80년 5월부터예요. 오늘 망치 부인이 여기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그날이야. 내가 12살 때 어떻게 뉴스에서 거짓말을 하지?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 군인 경찰이 죽였다라는 그 언니의 말도 다 믿을 순 없지만 어쨌거나 군인 경찰과 시민들의 이 마찰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도를 한 번도 안 하지?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언론을 안 믿었어요. 뉴스를 믿지 않았어. 87년까지 뉴스를 안 봤어. 87년 60항쟁 날 때까지 내가 뉴스를 안 본 이유가 그때 그 뉴스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광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전두환이 그 광주에서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 민주 시민들의 분노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대학 자율화를 해요. 대학 자율화가 뭐냐면 원래 대학생으로 뽑던 인원이 철저히 이렇게 소수만 뽑았는데 아무나 대학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 그래갖고 전국에서 대학생이 확 늘어난 거야. 전국에서 대학생이 확 늘어나면서 많은 광주의 중고등학생들이 서울의 대학교에 온 거야. 서울의 대학교에 와서 딱 봤더니 서울 사람들은 광주를 너무 모르는 거야.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이 광주 출신의 학생들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푸른 눈의 목격자 그 독일인 기자가 찍어서 돌렸던 영상을
아이, 잠깐만요. 자, 어디까지 했죠? 예. 내가 어디까지 했지? 예. 지금 오미자 정을 물에 희석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푸른 눈의 목격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광주 출신의 사람들이 그 푸른 눈의 목격자가 촬영했던 그 영상을, 그거를 비디오로 만들어갖고 전국에 그 영상을 뿌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그 비디오를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시절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대학생들 중에 광주 출신 학생들이 늘어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학생 운동을 대중화시키게 되는 큰 역사적인 하나의 획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라 그러나, 광주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소위 80년부터 87년까지 광주 사람들은 8년 동안 빨갱이로 살았어. 간첩에 선동돼서 소유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이 진실을 막 밝히면서 85학번이 되게 많으니까 84, 85학번에 그 당시에 광주에서 올라온 광주 출신 학생들이 대거 늘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일으키냐, 87항쟁을 일으키는 거야. 87년 60항쟁에 제일 많은 수가 동원됐던 게 그 사람들이야. 84학번, 85학번들이 그 87년 민주항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준비하면서 소위 이제 86년도 건대항쟁이라는 게 발생해요. 건대항쟁이 뭐냐면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 건대에 모여가지고 소위 앞으로 어떻게 학생 대중운동을 펼쳐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우리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펼쳐나가자, 이런 걸 합의를 한 거야. 그런데 그 합의를 했던 건대에 소위 이제 전국의 운동권 학생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프락자한테 간첩들이 이제 알려준 거지, 스파이들이. 그래가지고 그 건대를 갖다가 전두환 정권을 전부 다 침탈을 해요. 쳐들어가서 1900 몇십 명이 그때 구속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구속자를 낳았던 게 그 건대항쟁이야. 그래서 건대에서 대다수의 운동권 학생들이 잡혀 들어갔는데, 그 잡혀 들어간 학생들이 결국은 나와가지고 그 전대협이 되는 거지. 전대협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 건대항쟁이야. 그 건대항쟁이고, 그 건대항쟁에서 살아남은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주축이 된 어떤 노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87년 60항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87년 60항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전두환 군부가, 노태우한테 그냥 정권을 이양하려고 그러다가, 노태우한테 그냥 정권을 물려주려다가 포기를 해. 그리고 직접 선거를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7년 6.29 선언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의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기로 합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이 물론 항복하는 거야. 그게 87년 60항쟁. 그게 이제 우리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88년도에 소위 이제 선거가 있었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그 8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왔던 신인 국회의원이, 이 광주항쟁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데, 87년에 광주에 대한 청문회를 해요. 광주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서 계속 그놈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둥 막 이런 거야.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욕을 했어. 막 그걸 집어던지면서. 그게 노무현 대통령. 내가 뭐라 그랬어. 나는 80년 5월 말부터 대한민국 뉴스를 안 믿었잖아. 근데 이제 나의 개인적인 역사는 그래. 나는 박정희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이게 작은 몸에 작은 거인이라고 난 생각했지, 어린 시절에. 워낙 우리가 이제 또리장군 같은 걸 보러 가면 작은 거인 박정희라 그러니까 키가 작아도 되게 훌륭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세뇌를 받고 자란 거야.
난 태어나서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종신제인 줄 알았어. 근데 좌우지간 79년도에 갑자기 박정희가 죽던 날, 그날 우리 언니가 막 울며 불며 학교 휴교령이 내렸다는 거 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옆에서 같이 울었지. 왜 초등학교는 휴교령이 같이 안 내리는가? 왜 대학생만 놀라고 그러는가? 진짜 놀아야 될 건 초등학생인데 왜 대학생만 놀라고 하는가 하면서 옆에서 같이 통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9일 동안 모든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계속 장송곡만 틀어줘. 그래가지고 캔디를 2번이나 걸른 거야. 내가 그때부터 반정부 얘기를 걸어. 아 씨발 아무리 영웅이 죽어도 그렇지 9일 동안이나 정규방송을 중단하는 게 어딨냐.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반박정 얘기를 걷게 됐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5.18 그때부터 내가 이 모든 뉴스에 대해서 안 믿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내가 반장이었는데 담임하고 싸웠어. 담임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내가 학교를 이제 근데 담임하고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막 임종을 봐야 되는 막 이런, 우리 엄마 심장병이 심해져가지고 곧 돌아가신다 이런 거야.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갔다가 나와서 며칠 있다가 다시 연대병원 들어가고 막 이럴 때야. 그러면서 이제 연대병원에 우리 엄마가 입원해 있는데 그때 이한열 사태가 터진 거야. 이한열 사태가 터져가지고 막 꼬재재한 얼굴에 막 흑수성이가 된 언니 아들이 막 울면서 이한열 하고를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막 이러는 거야. 내가 그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보고 몰래 빠져나와갖고 버스를 탔지. 나는 이런데 휘말리면 안 돼 이러면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냥 대모대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87년에 고3 저 휴학을 했을 때였는데 그냥 최루탄을 그냥 버스 안에서 다 마신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 역사 현장에 다 있었던 사람이야. 원치 않게. 그래서 이제 87년 그걸 보고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뉴스를 본 거야. 그래서 60항쟁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기 위한 투쟁이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87년 대선을 딱 두고 막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의 얼굴을 보고 내가 처음으로 노태우 얼굴을 찍으면서 그랬지. 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게 나의 첫 번째 예언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야. 그리고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